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수업을 지금 못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서 연락을 할 테니까 학습을 좀 하도록 해요. 일정 열전달 개론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2장까지 열전달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각각의 챕터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1장은 여러분들이 열전달에 대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익히고, 그리고, 잠깐만요. 화면 공유 좀 해볼까요? 자, 열전달 세 가지 메커니즘을 익히고, 그리고 그 메커니즘과 관련된 식을 배우려고 해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열량을 구하는 식이죠. 열전달이 양이 얼마나 됐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 가지 열전달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열량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해요. 자, 열전달의 정의입니다. 열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전달 그러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온도차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리고 어떤 에너지의 이동이다. 열 에너지의 이동이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열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돼 있죠. 또 역학적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뭐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역학 법칙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살펴 몇 써보면 이 W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W죠. Q 마이너스 W는 뭐 내부 에너지 변화다. 뭐 이런 연력학 일법칙 많이 배웠듯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Q. 이 Q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열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이 W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역학적인 에너지들이죠. 방금 얘기한 뭐 위치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속도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의 전기적인 상태, 그리고 진동, 회전, 이동과 관계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거시적으로는 위와 같이 운동의 총합을 나타내고 물질의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물질의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슬라이드는 어차피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열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뭐, 이 웍과 같이 뭐 1뉴턴의 뭐 힘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1뉴턴의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를 1kg의 물체를 1m 움직인다. 1뉴턴의 힘을 가해서 1m를 움직인다. 그런 거죠. 뭐 1kg만. 그런 어떤 구체성이 있는 걸 반면에 대해서 열 에너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 칼로리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1칼로리. 이것도 하나의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4.2도씨인가요? 14.2도씨의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열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열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만약에 그 주울로 바꾼다면 4.2주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이 열 에너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로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 온도로서 표현된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T라고 하는 온도로서 표현되는데, 열 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온도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가 뭐 높다, 열 에너지가 낮다, 열 에너지가 얼마다 그런 거를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뭐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력학 시간에 혹시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요. 2분의 3 KT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는 분자의 질량이고요. 분자의 질량이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제곱이
2분의 3 KT. K라고 하는 것은 볼트만 상수죠. 볼트만 상수로서 1.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이런 식으로 되는 볼트만 상수인데요. 이게 절대 온도 켈빈이죠. 결국에는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방금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분자 주위에 있는 전자들의 어떤 상태, 그리고 분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로테이셔널 에너지, 그리고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 그런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게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면 물론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이 로테이션은 또 다른 항목이지만 이렇게 온도의 항목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도 아이디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로만 표현이 되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물질의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온도 차가 생긴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 그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뭐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이 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열 전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고체이거나 흐르지 않는 유체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매체의 지금 방금 얘기한 고체나 흐르지 않는 유체의 온도 차이, 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열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러한 열 전달 방식을 우리가 전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흐르는 유체하고 그 다음에 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열이 유체로부터 표면으로 가든 혹시 표면 온도가 높으면 표면으로부터 유체가 가든 이와 같이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의 열 전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해요. 이 복사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가 이 전도하고 대류랑 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전자기파 형태의 이 에너지가 0도 켈빈 이상인 물체에서 방출하게 되는데 그 정체, 그 전자기파 형태의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또 온도, 표면과 표면이 서로 온도가 다르면 또 한쪽 표면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요. 또 다른 표면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생기겠죠. 이러한 형태의 열 에너지의 흐름, 열 에너지의 교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사열 전달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사열 전달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전자기파 형태의 0도 켈빈 이상의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복사 에너지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일단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 보니까 파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뭐 파장이 짧을 수도 있고 파장이 길 수도 있고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진폭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파장만 살펴보면 대략 우리가 이 복사 열전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은 0.1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 이런 영역에 들어있고요. 가시광선은 이와 같이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가시광선이고요. 이 복사열 전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대략 5,800 켈빈의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 GP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량은 한 342와트/미터 제곱 정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표적인 이 복사열 전달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구까지 도달하는 거죠. 물론 이 그림을 보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이 장애물들을 겪게 됐는데요. 이 복사열 전달도요. 진공 상태일 때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산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산란에 의해 가지고 빛이 흩어지거나 혹은 뭐 반사되거나 그러한 양이 적은데요. 진공인 경우에는
실제 지구의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도달할 때는 대기권이라는 데가 있고요. 대기권이라든가 이 지표 근처에는 상당히 많은 가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티클들도 있죠. 뭐 먼지 같은 미세먼지 같은 파티클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빛 에너지들이 산란되거나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그러한 그 영향으로서 원래 최초 다음 슬라이드 보면 지금 오른쪽 그 세로좌표가 spectral irradiation이죠. 그 다음에 가로축이 wavelength인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이 radiation이 뭔지 설명을 할 텐데요.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 파장에 따른 이 조사량이에요. 근데 지구를 거치면서 지구 지표를 거치면서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작은 양으로 에너지가 바뀌고 있죠. 이 얘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여기 보면은 오존이라든가 뭐 수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러한 가스들에 의해 가지고 뭐 산란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최초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보다는 상당히 작은 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좌측은 이 short wavelength로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어떤 일정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체는 전자기파 형태로 빛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태양과 같이 이제 5,800 켈빈과 같이 이제 고온의 그러한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지구에 도달하고요. 지구라는 것도 어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야되죠. 에너지 평형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온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로부터 대기권 바깥으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량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서로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요. 불균형이 생기면 계속 어딘가 쌓이는 거죠. 쌓여요. 그래서 지금 지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장시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지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걸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평형점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지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태양으로부터 온 빛 에너지는 지구로부터 그만큼의 양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구는 온도가 그렇게 아주 높지 않죠. 여기 보면 290 켈빈의 블랙바디로 되어 있는데요. 지구를 대략 290 켈빈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대기권 바깥으로 빛 에너지가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O3, 그다음에 수분, 그다음에 냉매 HFC라고 하는 CFC라고 하는 그런 냉매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또 이 대기 밖으로 나가는 이런 태양으로부터의 복사 에너지가 많이 흡수가 돼요. 이런 흡수된 빛 에너지가 결국에는 지구의 온도를 살짝 올려놓으면서 새로운 평형점을 찾게 하는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복사 열전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 복사 열전달을 많이 못하고 이 한 학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군데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복사 열전달을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 전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하나씩 차분히 알아볼 텐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체 혹은 고정된 유체에서 발생하는 열전달로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분자들의 랜덤 모션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랜덤 모션이에요. 분자들의 랜덤 모션. 우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분자들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고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혹시 액체나 혹은 기체, 특히 이제 기체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체 같은 경우에 멀크한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크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송풍기라든가 팬을 이용해 가지고 유체가 흘러가는, 기체가 흘러가든 물이 흘러가든 그런 거를 멀크한 거라고 하고요. 랜덤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브라우니언 모션이죠. 브라운 운동처럼 그 자리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충돌하고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해가지고 방향성이 없는 그러한 분자들과 원자들의 운동을 우리가 랜덤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랜덤 모션에 의해 가지고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전도인 거죠. 특히 이제 유체나 이제 뭐 기체 그런 상황에서요. 물론 고체가 대부분인데요. 고체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원자나 분자들이 이 온도가 높다. 여기 보면 T1과 T2가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방금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해준 것처럼 그 이와 같이 그 온도가 높으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얘가 지금 브라우니언 모션처럼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일정한 방향성은 없어요. 그것도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도 분자 있고 여기도 분자 있고 여기 분자 있어. 여기는 온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온도가 좀 낮아. 상대적으로 낮아. 그럼 얘는 훨씬 더 복잡한 방향으로 많이 충돌도 일으키고 속도도 크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온도가 좀 낮은 그런 원자나 분자들은 조금씩 움직이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 얘를 치겠죠.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얘한테 전달이 되겠죠. 얘는 에너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당구 같은 거 치면 몸에 에너지가 완벽하게 전달돼서 탄성 충돌이라면 정지하고 있던 놈이 거의 에너지를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에너지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작은, 어, 온도가 낮은 그러한 기체나 뭐 원자나 분자들을 쳐서 랜덤하게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열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서 액체나 기체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이제 고체는 실제로 전도열 전달에서는 고체가 대부분인데 이 고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고체는 크게 이제 우선은 도체라는 거를 얘기하고요. 도체나 부도체. 물론 반도체도 있죠. 우선 도체나 부도체 얘기를 해보면 도체는 전자라는 거가 전자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이 그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부도체는 격자의 떨림이에요. 격자의 떨림. 무슨 얘기냐면 그 보통 고체는 이 원자나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죠. 이렇게 육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고정됐는데요. 옆에도 이제 또 격자들이 또 있겠죠.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물질들이 쭉 연결돼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심하게 떨린다는 얘기죠. 또 이런 그 격자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고체니까 돌아다니지 못해요. 격자가 이렇게 떨면 얘가 떨면 서로 얘네들이 뭐 만데르바르스 포스로 결합이 돼 있든 뭐 어떤 결합으로 돼 있든 이 결합이 돼 있을 때 얘가 떨면 옆에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떨림이 큰 거죠. 온도가 크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온도가 높다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가 크다, 더 많이 떤다는 얘기예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바이브레이션이 큰 놈이 옆에 있는 격자를 떨게 만들고, 또 옆에 있는 놈이 격자를 떨게 만들고, 그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려서 파가 이렇게 점점점 이게 파가 퍼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격자의 떨림이 점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 가면서 열 에너지가 전달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부도체에 있어서의 그 전도열 전달의 어떤 방식인 거죠. 물론 도체는 이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도체는 이 자유전자들도 어때요? 에너지가 높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겠죠. 랜덤하게 움직여요. 전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그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도체인데요.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전도 메커니즘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전도 메커니즘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그 열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요. 그 식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퓨리 전도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퓨리의 슬러예요. 퓨리의 슬러. 그래서 는 마이너스 KA 그레디언트 T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K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기 더블 쿼테이션 마크 얘는 다 면적당 이런 뜻이래요. 플럭스를 의미해요. 플럭스. 그래서 우리가 쿼테이션 마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얘는 뭐를 의미한다? 얘는 플럭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럭스. 단위 면적당 뭐. 그러면 Q는 뭐냐면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는 저기 그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가 어떻게 쓰죠? 줄 퍼 세트죠. 그래서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시간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와트 능력인 거죠. 능력. 뭐로 하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여기다가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그건 에너지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Q의 단위는 뭐다? 그러면 와트 나누기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와트 나누기 미터. 그래서 열 에너지 양이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전도에 의한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 열이 얼마나 흘러갔냐는 것은 바로 그레디언트 T, 온도의 차.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델티가 별로 익숙하진 않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3차원인 경우에는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i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j 플러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t k. 그래서 이 공간에 따른 그 변화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3차원은 아니고 1차원만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차원도 2차원, 3차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델티를 1차원, 그래서 1차원이라고 쓰면 이거는 라운드라고 안 쓰고 이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죠. 왜냐하면 만약에 t가 function of x, y, z 시간까지 된다라면 당연히 파셜이 들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1차원만 생각한다라면 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분이 d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례상수. 같은 공간, 같은 단위 거리당 온도차가 똑같더라도 K 값이 크면 훨씬 더 열전달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용학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K 값을 측정하는 K 값을 측정해가지고 K 값을 예측하는 그와 같은 실험을 했는데요. 얘를 뭐라고 한다? 열전도 배수라고 한다. 꼭 알아두도록 해요. 열전도 배수라고 한다. K 값. 이거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얘는 열전도 배수, 이거는 단위 길이에 따른 온도차. 그러면은 열전도 배수의 유닛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대로 계산도 가능하겠지만 와트 퍼 미터 켈빈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전도 열전달의 중요한 그 퓨리어스 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메커니즘을 볼까요? 전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익혔으면 그 메커니즘을 익히는 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전도열 전달의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가장 손쉬운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손쉬운 예제가 하나 있는데,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디 볼까요? 슬라이드 뒤쪽에 보면 예제 1.1이 있어요. 벽 두께가 0.15m이고 열 전도율이 1.7W/m 켈빈인 공업용 가열로는 내화 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정상 상태 작동 중 안쪽 표면과 바깥쪽 표면의 온도는 각각 1400켈빈과 1150켈빈이다. 높이가 0.5m, 폭이 1.2m인 벽을 통한 열 손실은 얼마인가? 우리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 손실률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열 손실률은 지극히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냥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공업용 가열로죠. 공업용 가열로는 여기에서 쇠물도 녹이고 다양한 이 공업용 가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열이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열 손실률이라고 표현한 거죠. heat loss rate이 얼마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열 전달량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업용 가열로다 보니까 한쪽 벽면은 이 재질이 굉장히 열을 잘 전달시키지 않는, 그렇다고 뭐 단열재까지는 하지만 열도 잘 견디면서 열을 잘 전달시키지 않는 그런 물질로 돼 있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1.7로서 상당히 낮은 물질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벽 두께가 0.15m. 그리고 한쪽 면이 1400, 다른 면이 11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 여기 풀이도 되어 있는데요. 시를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뭐 복잡한 그런 계산은 아니니까 한번 보면 단순한 퓨리에스 로로 써봅시다. 퓨리에스 로.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와트가 아니라 에너지 열 손실 양이니까 얼마나 손실되냐라는 거죠. 얼마나 열 손실 아니죠. 열 손실률이죠. 이거 맞고요. 이 단위 면적당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데요. 단위 면적당 얼마나 손실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공업용 가열로를 통해서 열 손실률이 얼마나 됐냐 그걸 보라고 하는 거니까 Q 더블 닷 마이너스 K A K DT분의 마이너스 K dx분의 dt로 계산하기보다는 이 에어리어를 우측으로 넘겨서 ka dx dt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면적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k 값이 얼마냐면 내화 벽돌의 열 전도 배수는 1.7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지금 이 내화 벽돌이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다라면 여기가 0.15인 그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열이 흐르는 방향의 면적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열이 흘러가는 방향의 면적이면 열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 지금 꽂힌 부분의 면적이 에어리어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열이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어리어는 0.5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0.15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가 여기가 1.2, 이게 0.5인지 반대인지는 뭐 다시 슬라이드를 봐야겠지만 그 열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 그게 바로 에어리어가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열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이 바로 에어리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dx는 얼마예요? 0.15m라는 간격을 통해서 0.15m 이 간격을 변하면서 1150에서 1400켈빈까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럼 왜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열이 이게 x방향을 이렇게 놓으면 dx분의 dt에서 열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열이 지금 내가 x방향으로 열이 흘러가려면 당연히 이쪽, 그러니까 앞에 쪽이 더 높고 뒤에 쪽이 낮아야겠죠.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21해야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죠. 근데 dx분의 dt는 기호상 어때요? 20에서 100을 빼지도록 돼 있죠. 20에서 100을 빼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쪽 방향, x방향을 플러스로 지금 열이 흐르는 방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1150 빼기 1400 켈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든 뭐 켈빈이든 한번 슬라이드를 잠깐 볼까요? 켈빈이죠. 1400에서 1500 켈빈이고요. 이것도 다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1700와트가 나오는데 1700와트 꼭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